그래서 몇 퍼센트로 지분을 제한하는 게 유력하죠? 네, 우선은 기본 20%로 제한을 하고 예외 시 34%까지 풀어주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또 하나 새로 논의되는 것은 차등 규제입니다. 지분율에 따라 대형 거래소부터 규제를 하자는 것인데요. 차등 유예라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점유율이 높은 곳에는 대주주 지분 제한을 바로 적용하고 점유율이 낮으면 추가로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입니다.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중소형 거래소들이 이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의 가장 뜨거운 핫 이슈를 알아보는 코인 사이트 시간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관심은 거래소 지분 제한에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 결합, 확장, 상장까지 염두에 두었던 두나무와 빗썸은 지분 제한이라는 벽에 가로막혀서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요. 지분을 어떻게 제한한다는 건지, 또 이 결정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더벨 최명령, 노윤주입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 우리가 앞서 영상에서 한번 다뤘었는데, 지금까지 가상자산 시장을 정의하는 법이 없었는데 기본법을 통해서 정의를 하고 관리 감독해 나가자, 이런 취지로 기억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FIU의 특정금융정보법 그리고 2023년에 만들어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이 두 법을 통해서 그간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해왔는데요. 특근법은 가상자산만 규제하는 게 아니라 자금 세탁 방지 전반을 보기 때문에 FATF 권고안에 따라 라이선스 제도 등만 도입을 한 것이고요. 이용자 보호법도 테라 루나 사태 이후에 가상자산 투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당초 이용자 보호법을 1차 법안이라고 불렀었거든요. 급한 불부터 끄고 2차로 업권법을 만들자 했었는데 벌써 1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3년 가까이 흘렀지만 2차 법안은 아직입니다. 그 사이 스테이블코인 논의도 진전이 되면서 이번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는 스테이블코인 내용도 함께 담길 예정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벌써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데 국내 정치권의 업무 처리 속도는 하여간 좀 많이 느린 것 같습니다. 1월에 찍었던 지난 영상에서는 은행주도 스테이블 코인 컨소시엄이 법에 담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대주주 지분 제한은 빠질 것 같다 이랬었는데, 정부가 민주당 디지털 자산 TF를 설득하기 위한 또 하나의 카드가 아니었을까, 이런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상황이 좀 사뭇 달라진 게 대주주 지분 제한 내용이 거의 포함이 되는 걸로 확실시되고 있다고 그러죠? 네, 법 마련을 담당했던 민주당 디지털 자산 TF와 정책위원회 사이 이 내용 포함 여부를 두고 이견이 조금 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책위가 정부안을 수용해서 해당 내용을 포함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제는 기정 사실화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주주 지분을 몇 퍼센트로 제한하는 게 유력한 거죠? 네, 기본 20%로 제한을 하고요. 예외 시 34%까지 풀어주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네. 또 하나 새로 논의된 것이 차등 규제입니다. 지분율에 따라 대형 거래소부터 규제를 하자는 것인데요. 차등 유예라고 불러야 할 것도 같습니다. 저축은행도 자산 20조 원 이상이면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 점유율이 높으면 대주주 지분 제한을 바로 적용을 하고 점유율이 낮으면 추가로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입니다.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중소형 거래소가 이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형 거래소, 중소형 거래소 간에 약간의 입장 차이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가장 골머리를 썩는 건 말씀 나눈 것처럼 대형 거래소일 텐데, 최근에 두나무가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페이와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서 사실상 합병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대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면 이 딜 자체가 성사되기 어렵잖아요. 네이버페이가 두나무 지분 100%를 들고 가는 게 원래 구조였는데, 좀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네, 우선은 새로운 질 구조를 짜봐야겠죠. 물론 그냥 강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원래는 올해 5월 임시주총을 열고 포괄적 주식교환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었는데요. 일단 강행을 하고 법 시행 이후에 네이버페이가 보유 중인 두나무 주식을 외부에 팔면 되기는 하죠. 그런데 이럴 거면 굳이 포괄적 주식 교환을 할 필요가 없고 시간 낭비, 자원 낭비이기 때문에 네,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내부적으로 얘기 들리는 건 좀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는 들립니다. 그런데 아직 뚜렷하게 이 포괄적 주식 교환을 대체할 만한 방안을 찾아내진 못한 것 같습니다. 또 그 사이에 규제가 혹시나 바뀔까, 이런 로비도 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사업 결합 자체는 계속 하겠죠?
네, 협업 자체는 이어갈 것 같습니다. 네. 양사 내부에 이미 협업 TF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업 결합을 논의하던 TF와는 또 다른 역할로 향후 양사가 사업적으로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방안을 고안하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딜이 무산되더라도 사업은 이어가겠다는 것이죠. 딜이 무산되거나 혹은 다른 주주들이 들어와서 여러 주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그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업 이런 게 만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쨌건 대주주 지분이 제한이 되면 네이버페이 단독으로 일대 주주가 될 수 없으니 여러 투자자들, 여러 기업들이 아마도 투자자로 들어올 것 같고 그들 간의 JV 설립 또 뭐 합병을 한 이후에 IPO를 통해서 지분을 분산한다던가 다양한 방법들이 거론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다양한 방법이 거론이 되고 있지만요. 처음에 네이버와 두나무가 생각했던 구도 자체는 우선 네이버페이가 두나무의 100% 주주가 된 다음에 송치영 회장의 지분이 결국에는 네이버 본사로 흘러가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다른 주주들이 들어와서 지분을 분산 소유하게 된다면 큰 의미가 없는 방향이긴 합니다. 또 두나무에 이어서 빗썸 상황은 어떻습니까? 빗썸도 뭔가 고민이 있을 텐데요. 머리가 아픈 건 빗썸도 마찬가지입니다. 빗썸은 지주사 구조인데요. 빗썸의 지분 약 74%를 빗썸 홀딩스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인 이정훈 빗썸 A 대표는 빗썸 홀딩스 지분을 통해서 빗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홀딩스 지분을 직접 보유한 건 아니고요. 싱가포르에 있는 중간 지주사 두 곳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정훈 의장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DAA가 현재 빗썸 홀딩스의 최대 주주이지만 지분이 이미 34.2%를 넘어갑니다. 법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분 제한 한도를 넘어서는 수치고요. 또 한때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비덴트도 30%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대주주 모두 30% 이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 정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지분 약 10%만큼은 새로운 주주를 좀 찾아야겠군요. 네, 아니면 완전히 팔고 엑시스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다른 거래소 코빗 상황은 어떻죠? 미래에셋이 코빗 지분 100%를 인수하겠다. 이렇게 규제가 지금 진행되는 와중에 이런 선언을 한 것은 조금 의아합니다. 다들 의아해하고 있는데요. 미래에셋은 꽤 확신을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래에셋 컨설팅이 기타 지분을 제외하고 코빗 지분 92.06%를 확보하는 계약을 이미 체결을 했고 공시도 했습니다. 공시에 보면 거래 종결일은 선행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날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이는 최대 주주 변경과 이사회 구성 변동이 있으려면 금융당국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승인 이후에 거래가 최종 종결된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더라도 92%를 사면 나중에 70몇 %는 다시 팔아야 되잖아요. 약간 복잡해질 것 같은데 왜 이 타이밍에 인수를 이렇게 결정했을까요? 미래에셋에게는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선스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코빗 운영권보다도 이 라이선스를 1,000억 원을 주고 샀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요. 추후 한국판 로빈후드 앱을 만드는 게 박현주 회장의 목표라고 하니까요. 주식, 토큰화된 자산, 가상자산 모두 거래할 수 있는 메가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는 구상입니다. 그 회장이 M&A의 규제여서 요 아마 72%를 매각하는 과정에 괜찮은 파트너들을 많이 이렇게 영입할 것 같다 이런 예상도 해보네요. 네, 미래에셋 제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요. 미래에셋 생각은 코빗을 활용해서 메가 플랫폼 앱을 만드는 로드맵이 나오면 분명히 자녀 지분을 가져가려는 투자자들은 많을 것이다. 1,000억 원을 투입하는 게 손해는 아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근본적인 질문이 드는 게 왜 이런 규제를 하는 걸까요? 가상자산 거래소라는 게 원래는 정부에서 인정도 안 했고 이거를 이제 와서 공공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아니면 워낙 많은 참여자들, 투자자들이 있으니 이제라도 정부가 관리를 하고 특정 개인이 좌지우지 말라 이런 뜻일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자산 거래소는 아직 법적으로 금융사로 인정받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금융규제 바운더리 안에 점차 들어오게 되면서 금융사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당국의 의견이 있는 것이고요. 또 그에 맞춰 여타 금융사들처럼 소유분산 구조를 정립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지분 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유분산 구조가 확립이 되면
아무래도 정부의 입김이라든가 정부 전관들이 뭐 이사회에 진출한다든가 이런 걸로 꽤 영향을 많이 받을 테고 경영 자체가 좀 보수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우려 섞인 얘기도 나오겠네요. 네, 지금까지 가상자산 거래소가 대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많은 파격적인 의사결정이 있었고 또 혁신적인 서비스들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규제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혁신적이거나 뭐 과감한 결정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종의 라이선스 사업으로 이렇게 정착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네요. 네.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분 거래가 활발해지는 와중에 정부의 대주주 지분 규제가 또 다른 큰 변수가 되겠습니다. 은행의 투자 규제도 완화되는 추세라 은행이 지분 인수전에 뛰어들 수도 있고 또 다른 기업이 인수 주체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정부의 의도대로 가상자산 거래소를 주인 없는 회사, 소유 분산 기업으로 만들자는 취지가 잘 정착될지 설익은 규제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꼴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